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크로우님이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종배 형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의 설레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거창하신 거 아닌가요? 앞에 이거 애국가 3절이죠? 3절인지 4절인지는 모르겠으나 애국가 가사는 맞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불러드리진 못했는데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종배 형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의 설레임이 좋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맞는 건가요? 넘어가요. 네. 3941님은 아주 좋은 표어를 보내주셨어요. 투표는 이 당 저 당 보지 말고 인물 보고 찍어주고 청취율은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말고 시선 집중 찍어주자. 저 학교 다닐 때 반공 표어대 이런 거 했었거든요. 반공? 네, 저 초등학교 때 그거 꼭 했어요. 예. 대상감입니다. 네. 네, 아무튼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기억하시고요. 박태옥님, 오늘 아침 8시 종합검진 받으러 가기 전 장 비우면서 본방사수 중입니다. 아, 그래요. 속이 뒤집히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아, 그럼요. 편안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가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아서 네.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대흥란님, 통영해양보호구역은 오늘부터 잘 길렀던 잘피 분가로 바다 농부들이 바쁩니다. 바다숲 조성으로 이산화탄소를 잡아 기후위기도 막고 산란장 조성으로 어족자원도 늘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배형, 고된 바닷일에 고생하는 선촌마을 바다농부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자, 힘내시길 바라고. 그 카약 태워주시나 혹시 그분이신가요? 그분이죠. 공약하셨던 그분. 어떻게 좀 그 연락이 왔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그죠? 네, 카약 타고 싶은데. 가시면 됩니다. 통영해양보호구역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업지유님이 이 방송 FM 라디오에서는 못 듣나요? 좀 알려줘요 하셨는데요. 왜 못 들어요? 왜 못 들어요? 저희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러니까요. 태생이 라디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서울이시라면 95.9에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MBC 미니 까시면 그죠? 아무 데서나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미니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김종배 얼굴이 궁금하다. 제이비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접속하셔서 본방사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사는 여기까지 챙겨드리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우리는 중동의 평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한 그 두 개의 국가 솔루션, 투 스테이트 솔루션 기본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중립 내지 관망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두 분의 목소리를 들려드린 이유, 이 스탠스에 문제라도 있다, 이런 얘기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선뜻 어느 쪽 편을 들기가 쉽지가 않죠. 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자, 정부도 이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의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예, 뭐죠?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가치 외교를 강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취임 직후부터 늘 국내 국정 운영과 대외 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국가 기조 없이는 국가 간 협력과 민간의 통상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자, 자유, 인권, 법치에 기초하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어느 쪽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책임이 있는 쪽을 지지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마스가 무고한 민간인 100수십 명을 인질로 끌고 갔고 이들에 대한 처형을 생중계하겠다고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럼 사우디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데요? 가치 외교의 기초에서 본다면. 정반대로 그동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거대한 감옥에 가둬놓고 숱하게 괴롭혀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이스라엘을 지금 편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또 어떻게 대할 건데요? 자, 이런 가정적 질문은 비현실적입니다. 박진 장관 말대로 두 개의 국가 해법을 지지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하는 게 우리 실리에 부합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데 이 현실적 측면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의 비현실성 이게 역조명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외교에서 많이 언급됐던 것이 전략적 모호성 이 단어잖아요. 네. 그런 가치 외교를 앞세우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도 있다. 뭐 정부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 상황이란 게 왜 이 상황과 저 상황이 다르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 위구르 사태를 왜 언급을 합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대만 해협 문제를 왜 우리는 그러면 개입하고 나서야 되는 겁니까? 우리하고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가치 외교를 표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러면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일관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도대체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전면에 내걸고 통상까지 언급해가면서 가치 외교를 강조할 그런 것이냐. 저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네. 가치 외교 그리고 가치 동맹이라는 말도 자주 했었죠. 빈센트 님이 그런데 우리나라 중립의 스탠스가 가능하긴 할까요? 라고 좀 물어주셨고요. 그거는 이제 또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무엇을 요구해 온다면 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그런 질문이 성립이 되겠죠.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먼저 나서서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했던 대로 만약에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아 버린다면 그리고 거기에 다른 주변 여러 나라가 만약에 얽혀든다면 우리에게는 뭐 불똥이 안 튈 것이냐. 이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네, 인생은 소풍처럼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동의 평화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도 걱정해 주시길.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고요. 이스라엘 관광객이나 교민 등 단기 체류자 214명이 오늘 귀국합니다. 하마스가 통제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도 우리 교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뭐 현재 안전한 상태다라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의 안전은 물론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없이 좀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이 전쟁이 어디로 갈지는 저희가 3부에서 전문가와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민간인,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마스를 두둔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두둔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이 무차별 폭격에서 또 거기도 민간인 많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가치외교의 핵심 어떤 그 단어인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건 양비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외교 노선에서는 등거리 바뀌니까 저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표방해오고 추구했던 가치외교의 전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한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징가님은 지금 편중 외교라는 단어를 써주셨거든요. 지금 가치 외교냐 편중 외교냐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성숙한 어른님은 가치 외교 명분으로 편중된 외교가 국익을 해치고 있지는 않나 이 점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앞으로 아무튼 이게 우리에게 어떤 부담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두 장면만 골라봤습니다. 먼저 국토부 국감장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문답 과정에서 벌어진 장면인데 잠시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강상면 종점안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값을 발표했는데 발표된 내용의 요지가 종점 변경을 하면 교통량이 하루에 6,000대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 변경 노선이 600억 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BC값은 원안보다 0.1이 앞선다.
근데 장관님이 계속 말씀해 오신 게 원안 노선하고 변경 노선하고 종점이 차로 한 4분 거리, 한 7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4분 거리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굳이 사위 힘을 빌려서 종점을 옮겼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셨었거든요. 양서면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 이게 납득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질문은 전문적인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게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제가 전문 지식이나 이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이 왜 그 일타 강사는 왜 하셨어요? 네, 이게 좀 화제가 어제 됐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죠. 네, 질문한 자는 이소영 의원이고 답한 분은 원희룡 장관인데요. 네. 평을 좀 해볼까요? 일타 강사 자격증은 뭐 사실상 수강생이 주는 거니까 우리 촌철님들이 한번 자격증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보통 장관들이 배석을 합니다. 뒤에 쭉 앉아있죠.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합니다. 장관 시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자, 이 익숙한 장면을 비교 기준 삼아서 원희룡 장관의 답변을 한번 평가하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럼 뭐하러 장관이 맨 앞에 앉아 있습니까? 뒤에 배석한 국장들에게 마이크 넘기면 되는 거지. 그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원희룡 장관의 어떤 답변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책임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듣는 게. 책임 있는 답변은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어떤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은 책임지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책임이라는 거는 공직자한테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 장면은 어떤 건가요?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감장에서 연출된 장면입니다. 들어보시죠. 글쎄요, 뭐 책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크고 어려운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정부의 대응은 각종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밑에 있는 하위직 직원들을 죄다 구속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고위직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불행하게도 반복되게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오송 참사 피해자나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한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과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선된 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참사 희생자들의 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명예를 잘 살리고 그분들을 잘 기념하고 추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화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이에 오간 건데요. 일단 희생자들의 공을 언급하는 것, 이 단어 선택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를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서 지적할 점 두 가지만 뽑아내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은 반복되게 마련이라는 발언, 그리고 재발방지책 수립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발언, 이 두 가지 주장을 종합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행정안전부의 안전대책은 늘 뒷북대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를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사 희생자들을 잘 추념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왜 12구 참사 추모관 하나 변변히 제공하지 않습니까? 왜 서울광장 분향소에 변상금을 물리려고 합니까? 그리고 왜 오송 참사 분향소를 기습 철거했습니까? 추념을 하기 위해서는 추념 공간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도 안 하면서 잘 추념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언행이 지금 일치되고 있습니까? 한번 좀 되돌아보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제 국정감사 보면서 이 단어도 굉장히 귀에 거슬리던데 이상민 장관은 12구 참사를 줄곧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전히 주최 측이 없던 사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표현을 여전히 고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책임과 관련된 것이겠죠. 아까 문답 들어보면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책임의 경중의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12구 참사 직후부터 사고냐 참사냐라고 하는 단어 선택을 가지고 그렇게 공방이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의 어떤 발언, 단어 선택과 사고는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하신 말이 좀 안 맞는 게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크고 어려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다 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밥하기 싫은 여자님이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김종희님, 늘공이 해야 할 책임과 어공이 해야 할 책임이 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라고 꼬집어 주셨고, 헬레나님은 원희룡 장관 때문에 전국의 일타 강사들 의문의 1패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김동환 님도 국민의 목소리로 조금 화를 내주셨는데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합니다. 돌려 말하지 마세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네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김행방지법 발의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의힘은 그 직후에 상임위 상습 파행 방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김행 청문회 파행 사태는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의 편파 운영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회 상임위 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 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른바 이런 걸 가지고 맞불놓기 작전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이 일반적인데요. 약간만 틀어봅시다. 자, 맞불의 내용은 누가 정당했고 누가 부당했느냐의 공방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힘이 그 부당성의 원인을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편파 운영에서 찾고 김행 후보자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자, 이런 어떤 시각의 옳고 그름을 지금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건 뭘 뜻하는 것이겠는가? 그 맥락을 좀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래놓고 김행 후보자를 낙마를 시킬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이렇게 됐던 것은 김행 후보자는 큰 잘못이었고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편파 운영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다라고 해버리는데 그런 상태에서 김행 후보자를 낙마를 시킨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당성의 원인을 권인숙 위원장한테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어제 어떤 보도들이 좀 있었냐면 용산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류라고 하는 게 인명강행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보도였었어요. 그런데 윤재욱 원내대표의 입장이 용산과 무관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라도 용산과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온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래놓고 김행 후보자를 낙마를 시킨다? 이건 좀 약간 그림이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황 변화 요인,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낙마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시점으로 한정을 해서 놓고 본다면 만약에 이때 기류가 변해서 낙마시키기로 했다면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느냐. 저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발의 시점도 좀 눈길을 끌던데 이번 주 중으로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그 결과 보고 용산이 결정을 내릴 테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그 용산의 기류 변화, 그러니까 기류는 결국 누구의 기류겠습니까? 인사권자의 기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기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감지했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뭐 참모들에게 뭐 일정하게 어떤 언급을 했고 그게 전해졌다면 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낙마로 갈지도 사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수는 몇 가지 남아있긴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문회로만 한정하면 이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걸 인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더불어서 나는 행방불명된 적이 결코 없다. 청문회장 파행 후 전후 국회 CCTV 내역을 모두 공개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나는 떳떳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우회적 표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나는 억울하다. 이런 어떤 그 우회적 어떤 의사 표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 JB타임즈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